먼 옛날 어느 매진 고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홀로 된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고 어머니를 향한 그의 중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식이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눈을 떠 들짐승을 잡아 아침 반찬을 마련하고 한겨울 얼음처럼 차가운 방에서도 어머니가 누운 자리는 밤새 따뜻함이 식지 않도록 몸으로 데우는 자가, 심지어 어느 날 어머니가 덤으로 쓰러졌을 때는 자신의 살을 찢어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넣었다더라. 는 소문이 퍼질 만큼 그의 점성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의 조심이 하늘을 단동시킨 듯 고을 사람들은 단판에 아끼지 않았다. 저런 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 분명하다. 지금 시대에 그런 조심을 본 적이 없다. 죽었다 살아 돌아와도 저만큼 하긴 어려울 게야 라며 힘을 모았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두고도 그의 어머니는 어느 날 이름 모를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병세는 갈수록 깊어져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실 것다는 말까지 들려올 정도였다. 예전처럼 피를 흘려넣는다고 나아질 상태가 아니었다. 농부는 눈이 벌개지도록 고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약단을 찾고 이름난 의원들을 불러들였다. 혹시 이 병을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이 병은 나도 모른다는 말뿐이었다. 그는 좋다는 약은 모조리 써보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질 뿐이었다. 고 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 하나가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 산 너머 고을에 요모한 리원이라는 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네. 그곳을 가보는 건 어떻겠는가. 친구의 많은 농부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들렸다. 농부는 주저없이 들길로 친구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산을 넘어 요모한 리원을 찾아 나섰다. 얼마 뒤 리원의 집에 도착한 그는 급히 진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리원은 그의 말을 듣고 난 뒤 얼굴빛이 어두워지며 고개를 저었다. 이 병은 내가 아는 병이 아니요. 어서 돌아가시오. 이전에 다녀온 리원들과 다를 바 없는 반응이었다. 길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농부는 다시 한번 반절히 청했다. 혹시 비슷한 병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약재라도 있으시면 그것이라도 좀 내어주십시오. 그러나 리원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무리 좋은 약재를 쓴다 해도 이번 병에는 소용이 없소이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거리던 그때였다. 문득 농부는 천문 쪽에서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참 너머에는 머리를 선반한 사내 하나가 천백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 사람은 누구요? 농부가 말을 멈추고 물었다. 그러자 의원은 슬쩍 창밖을 본 뒤 다급하게 농부의 등을 밀며 말했다. 동네의 사람이요. 신경 쓰지 마시오. 농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의원은 끝내 그를 약단 밖으로 밀어냈다. 실려갔던 희망마저 사라진 농부는 편안한 마음으로 고을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어깨를 충들어 들인 채 매각의 좁은 길을 걷고 있을 무렵 누군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방금 전 의원 집 창문에서 그를 바라보던 사내였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눈동자는 농부를 꿰뚫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기분이 어딘지 모르게 서늘해진다. 생각을 하기도 전에 사내의 시선은 마치 농부를 조롱하는 듯했다. 농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왜 쳐다보는 게요? 어째서 사람을 놀리듯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게요? 그러고는 사내를 거칠게 밀쳐냈다. 하지만 사내는 쓰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농부 앞에 서서 다시 웃었다. 마치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라. 그런데 그 순간 관인이 느닷없이 농부의 옷깃을 움켜잡더니 입을 열었다. 왜 그들이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거요? 농부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자 관인은 이따에 어이없다는 웃음을 머금고는 말하였다. 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잖소. 그러더니 통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조심스레 농부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이걸 보여줘봐. 드리볼은 다시 관뒤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관인이 떠난 뒤 농부는 그의 손에 남겨진 것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맨 말라붙은 핏덩이처럼 생긴 물건이었다. 모양도 전체도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동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인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이 상황을 뒤추어 볼 때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떤 약재와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게 치료의 실마리가 될지도 몰라. 농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물건을 들고 다시 위원의 집을 찾았다. 모른다 하지 않았소. 위원은 그를 보자 눈살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다. 하지만 농부가 조심스레 손에 쥔 물건을 내보이자 위원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말도 끊긴 채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갑자기 농부의 칼을 끌고는 급히 집 안으로 들였다. 물을 곧게 걸어 잠근 뒤 위원은 숨을 죽인 채 조용히 말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구하겠소. 차라리 반념하시오. 어머님의 일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라오. 그 말에 농부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는 눈빛을 바꾸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든 말씀 좀 해주시오. 그러자 리와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농부를 꾸짖었다. 산 사람의 반을 어찌 구할 수 있단 말이오. 그것 없이는 치료가 안 된다 하여도 말이오. 반이라니. 농부는 그 말에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위원은 그제서야 농부가 진실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겠어. 하지만 그 물건은 이미 말라서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어머님께 절대 먹이지 마시오. 그리고는 농부를 재촉하듯 내쫓았다. 오늘 당신과 나는 아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소. 그런 일 없었소이다. 그 뒤로 농부는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 사람의 반을 빼앗아 약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의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농부가 집을 비울 사이 어머니의 담은 더욱 깊어서 이제는 숨조차 고르게 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다. 그러다 문득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어. 내가 끝장을 내야.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농부는 품 안에 날이 선판을 숨기고 인적 드물 산길 근처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 채 누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치 하늘이 그의 결심을 가로막으려는 듯 농부가 아무리 숲길가에 몸을 숨기고 기다려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잎을 스치고 들짐승이 가끔 지나갔지만
사람이 지나가는 지점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다고 농불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어이 누군가 지나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그렇게 되느이며 그는 굳은 결심 하나로 며칠이고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비가 내려도 밤이 찾아와도 그는 결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은 찾아왔다. 어스름이 떨리기 시작하던 어느 저녁 무렵 숲 저편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농불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왔다. 그의 가슴이 퉁퉁 뛰었다. 소리의 방향을 따라 눈을 좁히고 바라보니 노을 속으로 소름한 옷차림의 선비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지친 걸음으로 숲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농불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어머니를 위해서야. 나는 그리고 이내 들고 있던 칼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선비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숲속에서 튀어나와 두 손으로 칼을 숨껏 뻗어 선비의 목을 찔렀다. 선비는 한마디 기명조차 내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칼끝에 묻을 선혈이 뚝뚝 떨어졌고 농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손에 남은 피의 간촉은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안 물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키를 뚫고 선비의 대를 갈랐고 떨리는 손으로 간을 꺼내들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소리가 숲을 가르며 들려왔다. 농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산기슭에서 내려오른 길로 하얀 도포를 걸친 무단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마도 산중 순단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을 것이다. 농불은 순간 감안했고 황급히 선비의 시체를 자신이 숨어있던 곳으로 끌어다 방치려 했다. 하지만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는 이미 길바닥을 적셔 진홍색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모다는 그 광경을 보고는 멈춰서서 농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다. 이보시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오? 모다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곧 선비의 피투성의 시체를 발견하자 입을 틀어막은 채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돌아서 기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농불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무당을 향해 달려갔다. 어두울 숲길을 따라 무당을 뒤쫓았고 끝내 그녀를 붙잡아 또다시 칼을 들어 목숨을 떼앗고 말았다. 무당이 숨이 끊어진 뒤에도 농불은 그녀의 시신 앞에서 오랫동안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선비와 마찬가지로 무당의 배를 갈라 반을 꺼낸 뒤 두 사람의 시체를 내진 숲속 깊은 곳 커다란 나무 아래 묻었다. 그곳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장소였다. 그는 작은 돌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두 손을 모아 흐느꼈다. 용서해 주시오. 두 분 모두 날 용서해 주시오. 그러고는 반을 지닌 채 산 아래로 급히 내려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얼굴은 천백했고 숨결은 희미했다. 농불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곧장 준비한 단을 다려 진하게 줌을 냈고 뜨거운 물에 타서 어머니의 입에 천천히 흘려넣었다. 그러자 순디하게도 어머니의 몸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숨이하던 숨결이 점점 고르게 바뀌었고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눈을 살짝 떴다. 몸이 가렵구나. 그녀는 말하며 숨을 고르더니 이게 무슨 약이기 이리도 휴원이 있단 말이냐 애며 놀라워했다. 논불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채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의 덤새는 더욱 호전되었다. 몸의 기운이 돌아오고 기침도 멎었다. 사람들은 지전이라며 칭송했지만 논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죄책감을 결코 지울 수 없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선비의 숨소리, 무단의 균형, 그리고 피 묻은 자숨의 손이 떠올라 그는 잠들 수조차 없었다. 어머니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논불은 그간 모아둔 돈을 몽땅 털어 귀한 음식들을 장만했다. 그리고 선비와 무당을 모든 그 수토로 다시 향했다. 그는 나무 아래의 음식을 차려두고 조심스럽게 향을 피워 올리며 무릎을 꿇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을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숲 어딘가에서 바람을 타고 산줄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처음 그 관인이 미친 듯 웃으며 사라지던 그날의 웃음과 같았다. 논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뿐 숲은 다시 원래의 골루로 돌아나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던 방향을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돌린 논부는 그곳에서 익숙한 인물을 보게 되었다. 바로 그날 리원의 측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섬뜩한 웃음을 짓던 그 미친 사내였다. 그는 여전히 광기 어린 얼굴로 논부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번엔 나의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숨 넘어가도록 웃음을 터뜨렸다. 저것 봐라. 지가 죽여놓고 지가 제사를 지낸단다. 하아. 그게 무슨 소용이람? 키에 절어 설떡거리는 꼴이란 웃기기 그지였다니까. 하아. 관이는 거리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대며 농부를 조롱했다.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조소가 섞여 있었고 마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농부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농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놈이 그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건가? 무당을 죽인 것도 선비의 단을 꺼낸 것도 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농부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생각했다. 이대로 놔두면 저자나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숨보던 짓이 드러나게 되고 무당을 죽인 보람도 없어진다. 그는 슬며시 땅바닥에 떨어진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주 천천히 관인에게 반환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하지만 그 순간 관인이 갑자기 땅바닥에 엎어지더니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으로 자기 몸에 흙을 마구 뿌려대며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떠안을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으아. 그의 울음은 비명에 가까웠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더없이 처참했다. 논불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런 자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아무리 진실을 말한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 그는 점차 돌을 드는 손에서 힘을 빼기 시작했다. 이미 두 사람이나 죽인 그로서는 또 선번 사람을 해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밝았지 않았다. 양심의 그는 아직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결국 논불은 망설이던 끝에 들어오르려던 돌을 천천히 내려놓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숲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등 뒤에서 광인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봐, 어디 가는다? 논불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조금 전에 광기 어린 음성과는 완전히 다른 연묘하고 또렷한 말투였다. 그는 서서히 뒤를 돌아보았다. 땅에 엎드린 채였던 광인은 고개만 들어 논불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모순기라곤 전혀 없었다. 눈빛은 서늘했고 입가엔 굳은 결이 다 서려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절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광인은 이내 다시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무당과 선비의 시체를 묻었던 무덤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그 무덤을 맨손으로 미친 듯 파헤치기 시작했다. 봐 드러나야 해. 봐 알려져야 해. 이게 진실이다. 논불은 순식간에 돌을 다시 움켜쥐었다. 그리고 분노와 공포, 죄책감이 지연친 채 광인에게 달려들었다. 얼마 뒤 키리린내 나는 숲의 고요함 속에서 다시 점적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논불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얼굴빛이 안 좋구나. 무슨 일로 그리 몸을 떠는긴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논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닙니다, 어머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 이후로 논불은 다시는 선비와 무당, 그리고 마지막 광인이 묻힌 그 무덤 근처에 가지 않았다.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그를 짓눌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이상 기밀을 아는 이가 없다는 안도감 또한 그를 더욱 괴롭혔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날마다 후회의 몸부림 속에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논불은 그날의 일들이 미리를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고 있던 그때 문득 바깥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이내 그것이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님을 그는 직감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서서히 다가오는 발소리와 이어 문살 너머로 비치는 누군가의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다.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낯익은 그 그림자를 보자마자 논불은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누구시오? 논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로 침상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이 삐걱이며 서서히 열리더니 곧장 활짝 열렸다.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에 르는하게 적셨고 그 기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자들은 놀랍게도 바로 그가 지난날 손에 피를 묻혔던 세 사람이었다. 선비, 무당, 그리고 마지막 광인. 그들은 분명히 숨을 거두었을 터인데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듯 서 있었다. 하지만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농부와 그의 어머니가 놓은 자리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농부는 마치 순잔이 멎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는 이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받으며 울부짖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저의 죄는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밤안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윽고 세 사람 중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려워할 것 없소. 우리는 그저 임차를 하러 온 것뿐이요. 뜻밖의 말에 농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분명히 나를 꾸짖거나 해코지하려 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전혀 환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잔잔하고 온화한 미소만 머금어져 있었다. 단순히 우리를 죽인 일이 용서받을 수 없는 증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다시 말했다. 그 마음속에 아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어머니를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지 않소? 게다가 우리 또한 이제 이승의 미련을 놓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할 이유도 없소. 이 말을 들은 농부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담아 절을 올렸다. 귀신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이내 하나둘씩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들은 달빛 속으로 걸어가며 점점 흐릿해지더니 마치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 중 한 명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마치 무언가 떠오른 듯 농부를 향해 말을 덧붙였다. 지난번 제사상 잘 먹었어. 그 보답으로 무덤가에 선물을 하나 두고 갔으니 찾아가 보시오. 그 말이 끝나자 열린 물은 수레를 저절로 닫히며 밤 안이 다시 고요 속에 잠겼다. 그제야 농부는 숨을 크게 내쉬며 눈을 떴다. 그것은 분명 하나의 꿈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꿈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묘한 실감이 남아있었다. 무덤가에 선물을 두고 갔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농부는 섣불리 그곳을 찾아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무리 귀신들의 말투가 온화했다 해도 그들이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별다른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 역시 점점 건강을 되찾아났다. 농부의 마음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의심도 점차 사라졌다. 결국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번에는 귀한 음식들을 장만하여 깊은 방굴로 무덤가로 향했다. 발길 안에 고요한 무덤 앞에 받아내자 농부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확실히 이전엔 본 적 없던 이상한 식물을 발견했다. 무덤 위에 뿌리를 내린 그것은 길고 가느다란 줄기를 지닌 풀로 크크된 작고 동그란 열매들이 촘촘히 달려 있었다. 농부는 호기심에 열매 하나를 따 입에 넣어 보았다. 그러자 입안 가득 퍼지는 달찬 식감과 든든한 단맛. 이게 그들이 남긴 선물인다? 농부는 귀신들에게 정성껏 제사를 올린 뒤 열매를 조금 수확하여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뜰 한쪽에 그 씨앗을 심었다. 놀랍게도 그 풀은 금세 싱그럽게 자라났고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는 그것을 수확하여
여러 개의 독에 가득 담아 두었고 씨를 다시 심어 또 길렀다. 그렇게 수확과 재배를 반복하자 농부의 집은 점점 풍요로워졌다. 먹을 것이 넘쳐났고 가난했던 살림은 풍족해졌다. 어머니도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고 농부는 매일 아침들의 자란 풀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리곤 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존재들로 기억하게 되었다. 그렇게 농부는 죄책감과 감사함이 공존하는 삶 속에서 더욱 성실히, 더욱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문득 예전에 열매를 모아 담아두었던 항아리들 중 하나를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항아리는 분명 먹지 않고 그대로 둔 채였지. 그는 곧바로 그 항아리를 찾아나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안은 예상과 달리 열매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았고 항아리 안에는 팝한 물이 고여 있었으며 열매들은 모두 사나 흉측한 형태로 변해 있었다. 이런, 다 상해버렸구나. 농부는 인상을 찌푸리며 항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 그것을 버리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항아리 안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이상하게도 코를 자극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피한 냄새와는 달랐고 어딘지 모르게 묘한 향기였다. 농부는 걸음을 멈추고 호비숨에 이끌려 항아리 속의 물을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집어 한 방울 입에 넣어 보았다. 그러자 입 안 가득 퍼지는 향긋하고 독특한 맛. 그는 한동안 눈을 감은 채 그 향을 음미했다. 이건 이전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로구나. 이 또한 귀신들의 선물인 것인가. 농부는 놀람과 동시에 왠지 모를 감격에 휩싸였다. 그 신비로운 맛은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기운까지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그 즉시 그 항아리의 내용물을 따라내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항아리에도 이 기이한 음식을 만들어 두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의 어머니는 드디어 완전히 밤에서 회복되었다. 오랜 시간 담산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거뜬히 걸어다니고 밝은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을 때 농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보다 더 큰 점사나 어디 있을까? 그는 고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결심했다. 농부는 그간 모은 식자재를 아낌없이 풀어 산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잔치에 참석했고 농부의 치마는 모순소리와 말소리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농부는 문득 며칠 전 항아리에서 발견한 그 기이한 음식이 생각났다. 맞다. 그 신기한 음식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야지. 그는 곧장 안채로 들어가 그 음식이 담긴 항아리 두어 개를 꺼내어 손님들 앞에 내놓았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냄새도 특이하고 맛도 이상하네. 그러자 농부는 웃으며 말했다. 묘한 음식이지만 한번 맛보면 그 깊은 맛에 놀랄 것이오. 어서 한 입 드셔보시오. 사람들은 망설이다나 하나둘씩 숟가락을 들어 그 기이한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이내 눈이 동그래져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맛이 괴이하긴 한데 왠지 모르게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네. 그렇게 처음 한 입을 댈 사람들은 이내 너도 나도 항아리에서 음식을 덜어가기 시작했고 농부는 흐뭇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가 한 잔씩을 먹고 난 뒤 잔치의 분위기는 갑작스레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마치 글방의 선비처럼 은은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깊을 사색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논불은 이 광경을 지이하게 여겼지만 귀신의 지온이 깃든 음식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그때 손님들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기묘한 몸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서검을 향해 손을 휘젓고 가슴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이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의 행동은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논불은 밤안에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보다 앞서 다른 이들 또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똑같이 이상한 몸짓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딴을 쥐고 어떤 이는 웃으며 벽을 향해 말을 걸었고 또 다른 이는 하나리에서 음식을 퍼내어 그대로 들이켰다. 그들은 이제 마치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고 하나리 속 음식은 물처럼 쉴 새 없이 그들의 입으로 흘러 들어갔다. 논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서히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기쁨으로 시작된 잔치가 점점 악몽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갑작스레 괴이한 행동을 보이며 하나같이 기이한 음식에 탐닉하고 있었다. 논부의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발길 아래서 그가 지켜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존재들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이한 몸짓을 멍하니 바라보던 농부는 문득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손발을 흔들며 구불구불 몸을 틀고 눈을 뒤집으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는 그들의 행동은 나바로 오단들이 구판에서 추는 춤과 너무도 흡사했다. 논불은 숨을 들이켰다. 이건 그냥 술 취한 흉동이 아니야. 순간이 거기까지 이르자 논부의 머리숨에 불현듯 섬뜩한 기억이 떠올랐다. 조용히 말하던 잔을 선비와 같았고 흥겹게 춤을 추던 이는 무담을 닮았으며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개성이 터져나왔다. 아, 논불은 줄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큰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마치 제정신이 아닌 듯 흙바닥에 엎드려 미친 듯이 웃었고 그러더니 조손으로 땅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져 나가고 흙먼지가 날리는 것도 개의치 않은 채 그는 외쳤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절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논불은 온몸에 키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제야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이 귀신의 짓이었음을, 자신이 만든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미 인간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논부는 급히 달려나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걷어들이려 했다. 그만하면 되었소. 이젠 그만 드시오. 어서 이리 주시오. 그러나 이미 치기에 취하고 번기에 물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거칠게 밀쳐내며 하나리 소비 음식을 더 퍼내어 이리 밀어넣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이 풀려 있었고 점점 더 희귀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울부짖으며 자신을 때렸고 어떤 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산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다. 또 어떤 이는 잔치를 위해 차려놓은 창을 찧었고 그릇과 지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모습은 차츰 미쳐나는 자늘처럼 변해갔다. 본대를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로의 살을 물어뜯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논불은 들 광경을 보며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다. 이건 지옥이라. 그렇게 그는 중얼거렸다. 마치 영라대왕의 형벌이 이 세상에 떨어진 듯한 풍경. 그릇은 날아다니고 기면이 터지고 온 집안은 순식간에 안위기환으로 변했다. 논불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힘겹게 노모를 업고 키하고 또 키의 집 밖으로 향했다. 그러나 괴물을 막 나서라는 찰나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냐. 그 소리에 싸우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고 이내 그들은 골대처럼 농부에게 달려들었다. 잊혀버린 눈빛을 한 채 그들은 농부의 등에 엎힌 어머니를 잡아 끌어내더니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농부는 필사적으로 많았으나 몸이 약한 노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리고 농부 역시 사방에서 날아드는 주먹과 발길질 속에 키투성이가 되어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몰렸다. 그를 에워쌀 사람들은 피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웃음을 터뜨렸다. 피범벅이 되어 설떡이는 꼴이라. 우습기 그지였구나. 하아. 마침내 농부의 숨마저 끊어지자 사람들은 다시 선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그릇 조각을 들고 선우를 찔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웠다. 그 와중에도 지이한 음식이 담긴 항아리에서 국물처럼 술을 퍼내 마셨다. 몇 시간 후 농부의 집 안에는 숨이 끊어진 시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독소리 술을 모두 토해내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죽었다. 그렇게 농부가 살던 집에는 음식과 시체들만이 남게 되었다. 날이 밝자 마을은 무거운 정적의 휩싸였고 아무도 살아남은 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무리 시작이 선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어그러졌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행일 뿐이다. 농부의 일은 바로 그랬다. 어머니를 살리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그가 택한 길은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었고 결국 그는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었다. 이후로도 귀신이 농부에게 준 풀은 세상에 남겨졌고 그 풀로 만들어진 기이한 음식은 술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 술에는 농부에게 희생된 세 사람의 선비, 오담, 밤인의 혼이 깃들어 있었다고 한다.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이 가라앉고 점잖아지며 선비처럼 말수나 접어지고 조용해진다. 두 잔을 마시면 온몸이 흉해져지고 오난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재앙을 잊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 잔째를 넘기면 마침내 광인의 혼이 몸속에서 깨어나듯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광기와 어둠이 폭발하게 된다. 그렇게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술은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졌고 아무도 감히 입에 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바람이 스쳐가는 어느 냇단 고온의 밤, 낡은 항아리 하나나 끼곡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향이 퍼져나온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은 자는 결코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